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암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국방과 안보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그 기록상으로는 2차 대전이 이 핵무기가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났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독일과 일본의 암호는 다 풀렸기 때문에 이 그 두 나라는 그로기 상태에 있었고 핵무기가 이제 울고 싶은 일 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뺨을 때려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왜냐하면 어떤 타짜도 아무리 기술 좋아도 자기 패를 이렇게 보여주고 치는데 어떻게 돈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암호가 핵무기를 발사하고 말고 뭐 이런 데도 이제 그 암호로 다 하니까 이 암호라는 것은 이제 핵무기만큼 중요한 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암호를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핵무기만큼 중요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는 뭐 그 우리 비밀번호, 뭐 보안 카드 이런 데도 다 못 쓰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다 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암호화폐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암호화폐는 이름 얘기하다시피 여기에 암호를 쓰는데 여기에는 비밀 열쇠 암호 방식과 공개 열쇠 암호 방식이 둘 다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게 되면 제가 다른 계좌 해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채굴도 제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청산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제 요즘 암호를 깰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암호화폐가 대비를 할 수 없느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깰 수 없는 암호 시스템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암호 체계를 바꾸는 건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뭐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2016년부터 벌써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깰 수 없는 암호의 표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걸 갖다 공모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차 선정, 2차 선정, 3차 선정 해가지고 올해 4개를 발표했고 내년에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4후보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2차 선정까지만 하고 떨어졌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에 관계된 저런 일들이 이제 미래에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될 테고 빅데이터 처리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비밀 열쇠 암호 깨는 거 외에 뭐 이제 데이터 연관성 찾는 거 이런 것도 잘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이렇게 추천하고 그럴 때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데 앞으로 뭐 더 놀랄 일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그 큰 변화 일어납니다. 챗GPT가 저희가 작년 말에 나왔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놀랐는데 들으니까 그 챗GPT 요즘 쓰는 버전이 2, 3년 전에 이미 개발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학습을 몇백만 개밖에 안 했는데 요번에 와서 뭐 수십억 개인지 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똑똑해졌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양자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중첩을 이용해서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수십억 개 데이터를 하나씩 학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양자 인공지능은 수십억 개 데이터 중첩해가지고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훨씬 더 똑똑해지겠죠. 그게 되는데 뭐 시간이 왜 걸리는지는 또 뭐 기술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그 저희가 양자 인공지능 때문에 요번에 챗GPT 때문에 놀랬듯이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이 특징이라고 하니까 이 초지능성을 양자 컴퓨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 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요. 화이트 칼라 노동의 대체, 로봇 서비스,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뭐 이런 거에 이제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고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이게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기하긴 한데 그딴 거 알아서 뭐에 쓸모가 있느냐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패러데이가 이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근데 패러데이가 대답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커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지금은 저희 주변에 보는 전자기기 어느 것도 코일이 없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걸 상상 못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넷이 없은 시절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없는 세상 어떤지 상상이 되세요? 저도 다 까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없었을 때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슷하게 아마도 양자 컴퓨터도 이렇게 몇 가지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쓰게 됐을 때 어떻게 어떤 정도로 쓰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미래는요, 양자 컴퓨터가 완벽한 게 나왔을 때 얘기고 현재는 어떠냐? 양자 컴퓨터가 완벽한 게 아직 없고요. 그리고 기술이 아까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통신, 양자 원격 이동 이런 게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원격 이동은 재밌긴 한데 저거 자체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별로 없어서 요 두 기술의 이제 부속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거보다도 요즘은 이제 양자 센서가 새롭게 이 한 가지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자 과학 기술 이런 걸 보면 대개 컴퓨터, 통신, 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이제 중첩, 얽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해상도를 극복해서 자기장, 중력, 시간, 이미지 이런 데에서 새로운 해상도를 극복한 이제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맥킨지 리포트인데 이게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양자 기술의 그 현황을 보여주면서 컴퓨팅, 그 다음에 센싱, 통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산업 규모와 현재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센서는 저희 이제 GPS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위성이 세 개가 있으면 각 위성이 전부 다 지금이 몇 시고 나는 어디에 있어 이걸 보내주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어느 위치에서 온 게 얼마 만에 왔으니까 나는 어디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GPS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되면 이제 GPS가 센티미터로 해상도가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0.00 마이크로 세컨드라도 더 정확하게 열리니까 뭐 급히 팔아야 되거나 사야 되는 사람은 아마 더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고 중력 센서 같은 것들도 훨씬 정확해져 가지고요. 뭐 광물 탐사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PS에 의존하지 않는 항법인데 중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놀러 가지 않습니까? 놀러 갈 때 이제 학과에서 지원금을 좀 받으려고 수학여행 간다 그러고 제주도 한라산 위에 올라가서 중력을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지보다 이제 1950m 높으니까 중력이 조금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구 반경이 6,400k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분의 1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때 뭐 일반 물리 실험실에 있는 거 가져가 봐야 뭐 도저히 그런 건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구라인데 근데 이게 정말로 이런 중력 센서가 나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냐면은 지구 중력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센서가 있으면은 그 중력값만 알고 제가 어딘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GPS를 이제 수중이나 광산 이런 데서 못 쓰고요. 더군다나 전쟁이 나면 지금 대부분의 그 인공위성이 이제 미국 거니까 저희는 괜찮겠지만 중국이 미국 GPS 위성 못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대비해서 GPS에 의존하지 않는 항법을 지금 각국이 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지도와 중력 센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 광자를 갖고 이제 얽힘 성질을 이용하면요. 이 물체 뒤에 있는 물체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 투과는 좀 이건 구라고 말이 표현이 이렇고 스텔스기도 볼 수 있고 사각지대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하고 뭐 자기장도 더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걸 물속에서 그냥 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 이제 많이 센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키드에서 자기장 센서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자기 지도를 이렇게 벌써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잠수함이 이제 내가 어딘지 아는 거죠. 잠수함은 자기가 어딘지 알려면 GPS를 받아야 돼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숨 쉴 때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위치를 알려면 올라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전파가 물속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 나오고 이제 뭐 1년 내내 이제 물속에서 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센서가 이제 제일 시장이 적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통신인데, 통신 분야는 그 회사가 벌써 이 양자 통신, 암호 통신하는 기계는 다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긴 회사가 이제 아이듀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암호 통신 장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암호 통신 장비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난수 발생기도 팔거든요. 왜 돔소를 누르면 어느 게 들릴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하게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난수거든요. 저희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난수 발생기도 있고, 그런데 이 회사를 그 SKT가 샀어요. 그래갖고 난수 발생기를 최근에 그 어느 스마트폰에 넣고서는 이름을 퀀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폰은 이제 자기네는 보안성이 뛰어나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통신할 때 이 난수가 완전 난수도 좋지만 뭐 그런 난수를 깨서 보안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걸 깨려면 뭐 보이스피스가 하니까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그 양자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그 양자 암호 통신을 인공위성을 써서 뭐 몇천 킬로도 하고 있으니까 뭐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할 수 있고요. 뭐 각국이 이거 뭐 이제 테스트망을 깔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망이.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3개 그 통신사가 다 이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이제 어디 다니면서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쓴 슬라이드인데, 그 양자 컴퓨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리계가 있고, 이 X축은 이제 CPU의 비트 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0비트까지만 갈 수 있으면은 실리콘 테크놀로지하고 경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인류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가 했던 뭐 핵자기 공명이라는 방식이 제일 앞서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못 갔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나. 그래서 많이 못 갔고, 이게 한 10년 지나니까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이 이게 20큐빗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온큐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쭉 앞서 나가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10년 지나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아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이온 있지 않습니까? 이온이 이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거나 갖다 붙이면 이제 순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온을 제가 그린 건데, 이 쇠막대기에다가 전기장을 걸면 이렇게 공중에 둥둥 붙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붙잡아 놓고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큐빗으로, 비트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절단이 단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작동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하는 컴퓨터고, 한 10년이 좀 더 지나니까 이번에는 초전도 방식이 쭉 발전을 해가지고 2022년에 드디어 100비트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랬으면 이제 그러면 슈퍼컴퓨터도 다 망했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초전도 방식은 뭔가 하면, 초전도체 얘기가 아까 나왔지만은 전류 저항이 전혀 없는 물질이거든요. 초전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를 한 번 흘리면 혼자서 계속 흘리거든요. 구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구리는 제가 배터리에다가 구리선을 이렇게 연결해 전류가 흐르지, 구리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혼자 전류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는 혼자 흘러요, 이렇게. 영원히. 그러면 저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원자에서 핵 주위로 전자가 이렇게 영원히 혼자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도, 심지어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어도 원자 같은 성질을 보입니다, 저게. 양자화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큐빗으로 쓸 수 있고, 이건 꽤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조작하기가 쉽고요. 저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그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큐비트고, IBM하고 구글이 다 저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막 해가고 있고, 이건 뭐 2년 전 데이터죠. 127비트가 했다 이런 거고요. 이게 연도 따라서 이제 비트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 말에 뭐 400비트가 넘어갔고, 올해 이제 1000비트를 넘겨서 만들 수 있겠다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100비트만 넘어가도 이제 경쟁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1000비트나 됐으면 훨씬 우수해졌느냐? 이게 딱히 그렇지가 않은 게요. 양자 컴퓨터는 오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고전 컴퓨터는 그 7비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1비트를 추가로 마지막 비트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비트에 있는 1의 숫자가 홀수면 마지막 비트에 1을 쓰고 7비트에 있는 1의 숫자가 짝수개면 여기다 0을 쓰고 항상 그래서 8비트에는 1의 숫자가 짝수가 되게 만드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산 전후 혹은 뭐 통신 전후에 1의 숫자가 짝수개였다가 홀수개를 바꿨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잘못됐어. 다시 계산해. 다시 보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7비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1비트를 더 쓰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1비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최소 4비트를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만도 아주 신통한 게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측정하면 상태가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중첩된 상태로 제가 측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읽어버리면 중첩이 없어지니까 계산하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면서 보정된다는 것만 해도 신기하죠, 사실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에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에러를 거의 없게 하려면 100만 분의 1 이내로 에러가 들어가게 하려면 1000비트를 가지고 한 개의 비트를 보정해야 좀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1000비트짜리 만들어도 에러가 없는 1비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도 경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언제 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질문이 좀 잘못된 게요. 양자 컴퓨터는 에러가 전혀 없는 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에러 바운드가 없기 때문인데 고전 컴퓨터는요. 0과 1을 나타내기 위해서 0V, 5V 쓰는데 0V부터 2V까지는 다 그냥 0으로 치고 뭐 한 4V부터 6V까지는 그냥 1로 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구려로 치면 막 대량 생산해도 다 똑같지 않아도 그냥 그 에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0과 1 상태를 1대1로 혹은 1대 0.001로 섞어 이런 중첩 상태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에러 바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러가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래서 완전한 양자 컴퓨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현재 불완전한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엔지니어링에서 좋아지는 일만 남았을 뿐이고 뭐 언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걸로 할 수 있는 게 그 양자계 시뮬레이션, 분자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잘합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양자 세계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중첩성 때문에 이 차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성 때문에 생겨난 높은 차원을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상쇄시켜가지고 이 입자수가 늘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신물질 개발하는 데 좋고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데 많이 쓰고 현대차가 아이온큐하고 배터리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 배터리에 쓰이는 뭐 전극이나 이런 전해질 이런 거에 새 물질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겠죠. 한 2, 3%만 효율이 올라가도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를 잘 풉니다. 뭐 이런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일즈맨이 7군데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면 가장 그 최단거리냐 이걸 찾으려면 모든 가능한 경우수를 다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저 모든 가능한 경우수를 몽땅 한꺼번에 계산해서 최소값을 찾아내고 그래서 어느 경로인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문제가 뭐 생산 공정 최적화한다든지 물류 최적화 이런 데 써가지고 에너지 줄이고 탄소 절감하는 데 쓸 수 있고 금융 해칭 하는데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하는데 그 AI에도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신양자 기술 전략 거기에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뭐 공장 최적화하는 거죠. 그리고 물류 최적화하는 거고 교통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일기예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 유착학 문제 중이고 재해 대책 이런 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신약 개발 그 이런 분자계 시뮬레이션 잘하니까 이거 하고 신물질 개발하는 데 잘하죠. 금융 해지하는 데 잘하고 뭐 에너지도 최적화하는 거 잘하고 이거 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제가 설명드린 그걸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이론 설명하실 때 네, 그 상대론하고 아까 인탱글먼트 설명하실 때 네. 상대론하고 아까 4년 떨어진 그 별을 예,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화해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골 한 번도 예, 어떻게 타협을 했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그 얽힘을 이용해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게 4광년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딱 측정하면은 그 순간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데 4광년이 떨어졌으면 워낙에 4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정보도 빛보다 빨리 못 가니까 최소한 4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즉시 알 수 있다. 이쪽의 상태를.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측정해서 이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람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태일지 이런 상태일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측정하면 이건지가 그냥 무작위하게 오는 거지 제가 골라서 오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도 고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으면 정보라는 걸 보낼 수가 없죠. 정보가 빵입니다. 뭔가 가긴 가지만 유의미한 정보가 전혀 안 가니까 그런 건 정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조차도 빛속도로는 갈 수 없다라는 상대론하고 화해가 됐다는 겁니다. 상대론에서는 정보조차도 못 간다 그랬고 양자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 알게 되긴 하는데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건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얽힘을 설명하셨을 때 이제 네. 스텝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스텝이면은 여기에 남자 스텝, 여자 스텝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네. 이제 그 중에 이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예, 남자는 그렇게 얽혀놓은 상태로 남자는 여기 놔두고 여자를 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놓고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알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측정하면 하나로 예, 이거 측정하면 이것도 그 순간에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관측해서 여기서 하나로 확 중첩이 사라진 값이 저쪽에서도 그렇죠. 내가 측정한 값이 예, 그대로 예. 나올 예, 것이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상대론이면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래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정보를 볼 수 없다고. 예, 그거는 그렇게 랜덤하게 오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정보라는 걸 전혀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아까 퀀텀 텔레포테이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원리를 인용할 텐데. 예, 예,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정보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얽혀놓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 할 때 손님이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 상태를 절로 보내줘. 그러면은 요 두 사람을 새롭게 얽혀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요 사람 상태가 그대로 옮아갑니다. 근데 이 상태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로요. 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지 않습니다. 정보는 저희한테 유용해야만 정보라고 부르거든요. 셰논 엔트로피 얘기할 때, 셰논 정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정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뭐 알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정보같이 보이지만 그 정보학에서 얘기하는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아까 오류도 궁금한데 저는 6월에 그때 IBM이 뭐 오류 이제 고정은 아니고 내성이 강한 걸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하냐 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오류 보정하는 거죠. 예. 오버헤드를 줄인 거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척이 좀 더 빠르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죠 오류 보정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방식으로 뭐 이것저것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양자컴퓨터 큐빗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네 시스템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7큐빗짜리 쓰다 보니까 어떤 식의 에러가 많이 나더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니까 이런 에러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상쇄시켜 놓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미리 결과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스템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든지 줄이기만 하면 지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겠죠. 양자 기술이 통신에 활용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암호를 걸어서 네. 중간에 가로챌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양자 통신이라고 할 때 아까 그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쪽까지 그거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게 보낼 수 있을 때 네.
신속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양자 통신에 의의가 있는 건가요? 양자 통신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도청 불가. 그러면 양자 우리가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양자 그렇죠. 그래서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암호하고들 많이 이제 그래서 헷갈리죠. 네. 근데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비밀 얘기를 이렇게 그냥 전화선으로 해도 그거를 도청을 못 한다는 거고요. 도청 못 하게 하는 거고 도청을 할 수 있는 선으로 보낼 때는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는 거고요. 암호 통신을 쓸 때는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도 되는 거고요. 도청이 불가능하니까. 이건 이제 그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맥킨지 리포트 그러니까 21년 말에 나오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됐네요. 1년 반 넘어갔는데 이게 각 나라의 이제 연구비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금방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이제 미국이 13억 불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근데 중국이 그거보다 단위가 높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 기술을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현재로는 이제 한국은 이런데 예타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통과되면 뭐 이게 조금 더 높아져 가지고 한 요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후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국은 아직 많이 투자하는 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양자 정보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국이 한 2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까 그나마 오래전에 먼저 시작한 미국을 2위로 따라온 거기도 하지만 그 1등은 결국은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유가요. 이건 이제 공개적인 그 투자 규모고, 이 미국은 그 사기업 투자가 많습니다. 사기업 투자가 많아서 그게 이제 17억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 투자보다도 더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게 뭐 벤처 기업들이 쭉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2018년 이럴 때는 뭐 몇 개 이렇게 막 생기고, 한국에는 양자 컴퓨터 벤처 기업은 현재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양자 기술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아시다시피 뭐 IBM, 구글 많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소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60개가 넘고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120개 넘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양자 컴퓨터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다 이거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쓰고 있는 회사가 40개 넘는다 했는데 아마 지금은 400개도 넘을 겁니다. 2년 전 데이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우선 하드웨어 회사는 뭐 IBM, 구글, 뭐 그다음에 이런 벤처 회사들도 있고 이런 데가 하드웨어 하고 있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일반인들은 안 쓰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회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만 몇 개 제가 골라온 건데, 데이터 하느라고 뭐 악사, 에릭슨, 그다음에 신약 개발의 글락스 스미스, 뭐 파이저, 머크, 노보, 놀딕스, 뭐 베링거 이런 데들이 신약 개발한다고 양자 컴퓨터 다 써보고 있고요. 배터리 개발하는데 현대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벤츠, 미쓰비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JP 모르건도 뭐 양자 머신러닝 한다 그러고요. 폭스바겐이 이 도시 교통 이거 그 시뮬레이션 하는데 쓰고 있다 그러고, 에어버스가 항공기 유착학 뭐 문제 풀고 있는데 쓰고. 근데 이게 물론 이거 슈퍼컴퓨터로 못 푸는 문제를 이걸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풀면은 슈퍼컴퓨터보다 좋아지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정말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게 될 건지, 그걸 갖다가 포텐셜을 증명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하나 제가 이게 악사 같은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자기네 데이터를 양자 암호로 이제 보호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재 이런 암호를 다 깰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는 10년 이내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까지는 안전한데 왜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그 해킹하기도 어렵지만 해킹해서 가지고 나가도 암호 걸릴 수 있어서 데이터 못 읽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 훔쳐다가 갖고 있다가 양자 컴퓨터가 10년 후에 발명되면 그때 가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데이터가 10년 후에는 오픈돼도 괜찮아. 그럼 그냥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10년 후에도 오픈되면 안 된다. 이런 데이터면은 미리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를 걸어놔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저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요번에 예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이름이 이제 양자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이제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을 하겠다. 이런 거고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CPU는 초전도로도 하고 중성 원자 시스템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겠다. 클라우드도 개발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오픈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의 경우에는 그 GPS 없는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자 통신에서는 이 암호 통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양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양자 중계기, 양자 통신도 하려면 이제 멀리 못 가니까 신호가 이걸 갖다가 중계기가 있어가지고 신호를 읽고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읽지 않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보통 통신할 때는 광통신할 때는 그냥 멀리 못 가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읽고 그다음 똑같은 걸 만들어 보내면 되는데 이거는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읽지 않고서는 그대로 보내야 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는 게 이제 이 과기부에서 만든 이 예타 사업의 내용입니다. 결론이라 그러면은 뭐 완전한 양자 컴퓨터라는 건 없는 거고 불완전한 건 지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용화 언제 될 거냐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용화가 양자컴 노트북이다. 그러면 뭐 한 2030년 후반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는요 슈퍼컴퓨터처럼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자기 개인용으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뭐 2030년 후반에나 나오면 나올 테고 그 전에는 안 나올 테고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의 거가 나오면 이제 무서워지는 건데 그런 거는 한 2030년대 정도 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런 뭐 신약, 신물질, 뭐 최적화 이런 거에는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상용화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 테스트하는데 다 돈들 내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들이 IBM 이런 데다가 1년에 한 5억씩 내고 쓰고 있고 이게 뭐가 된다 싶으면 1년 쓰는 비용이 5억이 아니라 이제 50억이나 500억으로 뛰겠죠. 지금은 야 니네 다들 해봐. 그래서 뭐 유스케이스 좀 개발해봐 이렇게 해서 싸게 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양자 통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뭐 양자 컴퓨터는 우리한테 이제 위기와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